자, 부동산 등기법은 조문이 부동산 등기법하고 부동산 등기 규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그 책 제목에는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부동산 등기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는 예규, 선례뿐만 아니라 각종 등기와 관련된 기타 법령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뭐 신탁법이라든가 아니면 도시환경정비법이라든가 이게 우리 그 토지 수용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법령들만 쫙 모아놓은 것이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그 나중에 뒷부분에 가시게 되면 채무자 회생파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게 한 2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다가 최근에 각종 시험에서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여기 서울 서초구에 여기 서초동에 지금 회생법원이 생기면서 조금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과도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지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가볍게 넘기도록 하겠고 뒷부분에 뭐 환지나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는 조금 양은 많은데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긴 하는데요. 실제로 나오는 지문도 거기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앞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뒷편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지문과 관련된 부분만 열심히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를 보실 때는 지문을 중심으로 기출 지문을 중심으로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등기법의 양을 줄이는 방법은요. 사실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1차, 2차를 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이게 부동산 등기법만 하는 게 아니라 민사집행법도 있죠. 민법도 있죠. 상법도 있죠. 상법에는 또 어음수표, 어음도 본 적이 없는, 그쵸. 수표를 본 적이 없는 자기합 수표만 알고 있었지 당자 수표라든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등기법만 양을 확 넓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양을 수업에 맞게끔 교재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재에 비해서 양이 적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 있는 것 갖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기서 삐져나가면은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재가 양이 많으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시고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부동산 등기법하고 규칙을 매일매일 조금씩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거기다가 이제 민법 하시고 계시죠? 민법이 있으면 민법 조문도 매일매일 일정한 양만큼 하루에 50개씩이든 이렇게 꽉꽉 나누셔가지고 지금 단계는 열심히 조문을 많이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법 조문은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등기법 할 때만 보시면 되는데 민법이나 이런 거는 매일매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법은 상법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법, 민사집행법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고는 법무사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자, 부동산 등기법에서 민법을 왜 강조를 하느냐? 저희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민법이든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를 이제 지문을 읽어드리면요. 이게 민법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는 꼭 민법 지문, 그 법조문을 하루에 50개든 30개든 꼬박꼬박 매일매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은 저하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교재를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제 선례도 있고 예규도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선례를 치면 민법으로 치면은 선례는요. 판례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규는 등기 절차에도 이게 그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이죠. 그래서 법원에 있는 등기국 내, 법원에 관장하는 등기소 등기국에서 이 내부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딱히 예규하고 선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책은 예규하고 선례로 다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동산 등기법 일단 설명을 좀 하죠. 부동산이 뭔지는 민법에서 배우셨죠? 부동산의 의미는 여기 안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라고 했더니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런 도로라든가 산에 있는 임야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토지고요. 그 다음에 농지, 밭, 전답, 과수원 이런 것들도 다 토지라고 해요. 그런데 건물은요.
좀 나누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오늘 프린트물로 그 건축물과 관련된 대장뿐만 아니라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 증명서를 내드렸는데 이 건물에는 두 가지 크게 나눕니다. 일반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집합 건축물 또는 등기법에서는 구분 건물이라고 해요.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제일 쉽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냥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있죠. 이런데 그리고 여기 지금 학원 건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삼성 사옥 같은 게 일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집합 건물은 이제 빌라라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오피스텔, 원룸 있죠. 그래서 각각의 호실마다 소유주를 달리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집합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집합 건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대지권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대지권이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를 조금 나중에 공부를 좀 많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토지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 관련해서도 이제 대장하고 등기사항 증명서가 쭉 있는데 그건 조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등기는요, 절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차법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타나죠. 민사소송이라든가 민사집행도 전부 다 절차죠. 실체법상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 민법에 관련된 등기 권리자에게 권리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넘겨줘야 될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눠져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등기는 신청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시하는 시점에 신청이라는 게 있고, 등기관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직권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공서 체납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 등기처럼 그러한 촉탁에 의한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관의 이의 파트에 나오는 명령에 의한 등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여기가 주로 많이 나오고요. 명령에 관련된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실무하고 관련된 거는 여기겠죠. 신청. 법무사는 뭐죠?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을 저희가 대신하는 거고, 변호사는요.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가서 이렇게 말로 떠들어야 될 걸 서류를 작성을 해서 본인이 변호사가 대신해서 나가는 게 바로 대행을 하는 거죠. 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청에는 나중에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동신청이라는 의미는 누군가가 두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공동신청 안에는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을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공부를 해본 결과, 실무에 나가서도 해본 결과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뭐죠? 원고와 피고를 명확하게, 권리는 있지만 누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면, 여기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신청에 나오게 되면 나중에 등기의무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등기권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신청은 당사자가 하는 게 맞는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배우신 채권자 대위 있었죠. 그래서 대위에 의한 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당사자는 아니긴 하지만 대리인이 해주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가 아니지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특히 돌아가셔서 상속 등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단독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신청뿐만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권이라는 것은 조문에, 만일에 법조문에 등기관은 하고 이렇게 주어가 주어지면요, 그건 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하는 표현이 없고 그냥 등기관은 뭐뭐뭐뭐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여야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면요, 직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촉탁은 좀 많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안에는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때 가서 제가 좀 더 한 번 더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어찌하였든 등기소에 이런 방식으로 등기가 개시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죠. 등기를 신청을 하러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등기소에 출석을 하죠. 등기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하냐면 등기관이 등기 실행과 관련된 일들을 하죠. 이 신청을 할 때는 가서 여러분들이 신청에 할 때는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죠. 각종 서면들이 필요해요. 여기 안에는 신청서라 있고 이 신청서를 받쳐주는 첨부 서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저희가 법무사이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실무하고도 관계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2차에서 등기신청서 작성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30점을. 그게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1차 하실 때 공부를 대충 해놓으시는데 2차 하시게 되면은 좀 이게 조금 더 표면으로 뜨겠지만 1차 때뿐만 아니라 2차 때도 조금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첨부 서면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과정이 있냐면요. 등기관이 심사를 합니다. 일단 서류들 있죠. 신청서하고 첨부 서면들을 등기관이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을 하고요. 그래서 등기 실행에는 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등기필 정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등기필 정보의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집문서, 땅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집문서, 땅문서 내놔 뭐 이런 것처럼 이 등기필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등기 완료의 뜻과 관련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여기 안에 다 있는데 이게 신청인 것뿐만 아니라 촉탁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권인 경우에는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막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그 등기가 다 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오는 순위번호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등기를 실행하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교재로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실무에 가서 이해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교재는 어차피 글씨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밟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그 중간중간 안에 이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지문을 쓰게 돼 있어요. 판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판례가 그냥 한 문장인 것 같죠?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시간 순서대로 글씨가 다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례뿐만 아니라 지금 교재에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여기 순서에 맞춰서 교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 이 첨부서면이면서도 그 다음에 또 등기가 실행되면 과연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다음에 직권으로 하는 경우, 촉탁으로 하는 경우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에 등기사항 증명서에 어떻게 등기가 격려가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배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모르고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1차에서 30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너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아내셔야 되는 거지 제가 그거를 오리엔테이션도 아니고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무의미할 것 같아요. 시간상. 그래서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1페이지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눠드린 게 뭐냐면 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토지 대장이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토지라고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제가 집을 사려고 해요.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토지에 대해서
대장하고 등기 기록을 봐야 되겠죠. 등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눈에 보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등기사항 증명서예요. 등기소에는요, 등기 기록을 있는 걸 여러분한테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걸 증명서를 내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토지 등기 기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넘겨가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일반 건축물 대장이라고 나올 거예요. 일반 건축물 대장. 예, 일반 건축물 대장이요. 건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반 건축물이 있고 집합 건축물이 있는데 이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물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 기록이 있습니다. 집합 건물은 좀 특이해요. 예,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집합 건물 좀 한번 볼게요. 뒤로 넘어가시면 17페이지에 토지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바로 18페이지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지권 등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19페이지 가시면 뭐가 있죠? 집합 건축물 대장이라고 따로 있죠. 거기에 대해서 뒤에는 다 등기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22페이지 정도에 뭐라고 됐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집합 건물 등기 기록 대장은 아파트는요, 대장은요, 아파트에 관련해서 등기를 하고 싶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요, 아파트에 대한 토지,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건물, 거기하고 등기 기록은 하나밖에 없어요.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이에요. 그럼 토지에 대한 등기 기록은요,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그래서 아파트를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요, 아파트 등기 기록은 없어요. 여기에 건물 등기 기록 안에 이 아파트 토지에 대한 등기 기록이 같이 겹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를 넘길 때는 만일 그 아파트 몇 호를 넘기면요, 토지 지분을 같이 넘기는 거지 토지 전체를 넘기는 게 아니죠.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고 계속적으로 넘기다가 봐도 토지에 대한 등기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지권 등기라는 걸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이 대지권 등기는요, 어찌 보면은 토지하고 건물을 부부라고, 예, 결혼 전에 남녀라고 생각하시면요, 이 대지권 등기는 혼인신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한 사람으로 보는 거, 즉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게 대지권 등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봐서는요, 그 사람이 돈을 빌리지만 뭐예요? 남편이 돈을 빌리지만 사업 목적보다는 집안의 생활비를 위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어렴풋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나중에 대지권 등기를 배우시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토지에 대해서는 대장하고 등기 기록이 있고, 일반 건물, 학원 건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학원에 깔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대장하고 토지 등기 기록이 있고,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대장과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이 있지만, 아파트는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대장이 있지만 등기 기록은 건물 등기 기록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대장하고요, 등기 기록은 틀려요. 대장을 보시게 되면, 대장 한번 보시겠어요? 토지 대장. 토지 대장을 보시게 되면 그 앞쪽에, 예, 제일 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고유번호가 있고 토지 소재라는 게 있죠. 좌측에. 예, 토지 소재는 이제 집원 주소예요. 번지수. 그래서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집원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시면 토지 표시에서, 예, 지목이 보이시죠? 대라는 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99제곱미터.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로부터, 몇 번지로부터 분할이란 것은
쪼개져서 나왔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마 땅이 커가지고 토지를 분할하고 난 다음에 이 대장을 새롭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가시게 되면은 뭐 사람 이름이 있죠. 오현숙 씨라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땅의 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기 주소 바로 위에 보시면 소유자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그래서 대장을 떼면요. 지금 현재 소유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부동산의 면적, 흔히 말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표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밑에 중간 밑에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개별 공시지가가 매 해년마다 이렇게 공시지가가 나와요. 그래서 눈에 봐도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얼마인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 보시면 이제 밑에 직인 옆에 영등포 구청장이 있죠. 그래서 소관청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사항 증명서 한번 보시죠.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시면 바로 첫 번째 줄에요. 말소사항 포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죠. 이 말소사항 포함을 되어 있는 상태로 등기사항 증명서도 뗄 수도 있고 아니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현재 사항에 대해서만 또 등기사항 증명서를 여러분들이 교부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부동산 표시가 있죠. 토지라는 거. 그래서 토지인지 건물인지가 눈에 한 번에 들어오고 옆에 보시면 바코드 바로 밑에 고유번호가 보이죠. 이게 바로 부동산 고유번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동산마다 고유번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주민등록번호가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도 고유번호가 한 필지당 지번 번지수마다 이렇게 고유번호가 따로 있고요. 건물에도 따로 부동산 고유번호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등기기록은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등기기록은 크게 표제부하고요. 그 다음에 갑구, 을구로 나눠집니다. 이 표제부에 대한 내용은 표시예요. 외관. 표시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이 대장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여기 표제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면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목이 나오죠. 번지수가 나오죠. 이런 것이 다 표제부에 돼 있고요. 갑구라는 표현의 옆에 보시게 되면 소유권에 관한이라는 표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다. 지금 내가 이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소유자가 누구다. 이걸 알고 싶으면요. 갑구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가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압류가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가처분이 알고 싶다.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면 전부 다 갑구를 보시는 겁니다. 소유권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갑구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빼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근저당권자요. 근저당권자를 알고 싶다. 이 부동산이 혹시 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을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2페이지 좀 볼게요. 표제부 옆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했어요? 토지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게 토지의 표시는 대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접수는 이때 넣고 소재 지번이라든가 지목, 면적이 전부 대장에 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갑구에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래서 소유권자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뒤편에 3페이지 가시면 이게 또 갑구예요. 그랬더니 안에 봤더니 뭐 있어요? 압류 등기도 있고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있고 강제경매, 소유권자의 목을 콱 조르고 있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구를 보게 되면 압류가 들어왔구나, 강제경매가 있구나, 임의경매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뒤에 4페이지에 넘어가시면 되면 을구가 나와요. 을구 옆에 보시면 뭐라고 있죠? 소유권 외 권리예요. 그래서 갑구하고 을구는요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표제부는요, 표시에 관한 내용이 표제부에 있고 갑구하고 을구는 뭐다? 권리에 대한 내용인데 소유권에 대해서는 갑구, 소유권 이외에 대해서는 을구에 다 앉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구에 봤더니 지금 이 부동산에 보시게 되면 1번에 순위번호 1번, 2번, 뭐 1-1 뭐 이런 거 있죠.
순위번호 1번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하나 있고 순위번호 2번에 근저당 설정 등기가 하나 있고 3번 순위에 있던 근저당 설정 등기가 지워져 있죠.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실 때는 이렇게 이걸 삭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쫙 그어져 있는 건 지금 현재 없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는 현재 근저당이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1번 순위에 있는 거고 2번 순위에 지금 5페이지 가도 3번 순위는 지워졌는데 5번도 있네요. 근저당 쏠도 있고 이 부동산은 뭐 근저당이 도대체 많죠. 네, 6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전세권하고 임차권이 다른 건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 있음은 전세가 아니다. 예,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그래서 이런 전세권 설정 등기 있고 뒤에 8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일반 건축물 대장이 나와요. 그래서 학원 건물을 떼어보면 학원이 외관에서 봤을 때 몇 층이고 이게 주변에 콘크리트인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지 슬레이트 지붕인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도 여기 역시 보시게 되면 대지 위치가 보이시죠? 예. 여기 앞쪽에 있는 토지 대장에는 그 토지 위에 바로 위에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하고 집원 주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 대장에서 볼 수 없었던 도로명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요, 건물에 관해서만 부여가 되기 때문에 토지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도로명 주소가 나왔다 면 건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주 구조도 보이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주 용도를 보면 다가구 주택, 2가구가 살고 있구나도 알 수가 있고 밑에 지붕이 보이시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콘크리트 지붕이다. 그러면서 슬레이트 지붕 이런 거 아니에요. 위로 솟은 거 아니고 그냥 아파트처럼 탁 평면을 쳐낸 거. 그러니까 시멘트 바닥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구나도 알 수 있고 그 다음 밑에 하단 부분에 좌측에 보시면 건축물 현황이 보이시죠? 그래서 각종의 1층, 2층, 3층에 대해서 용도도 있고 구조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있어요. 대장만 봐도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겠구나 하시고 옆에 보시면 소유자가 보이시죠? 대장에는 소유자가 있어요. 나머지는요. 강제경매가 있다거나 근저당권자는 대장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넘어가시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수명을 언제 지어졌는지도 알 수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9번이라고 씌어진 부분에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일이 보이실 거예요. 허가는요, 건축 허가에 대한 얘기고요. 착공식은요. 착공은 첫 삽 뜨는 날. 허가일하고 지금은 착공이라고 하루 차이죠. 허가 받고 바로 뒷날 때려 부시고, 착공, 이게 공사 삽 뜨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은요. 이제 정말 사용 승인을 받아야만 이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 서울 롯데, 거기 보시면 롯데 그 100층짜리요. 지은 지는 완공된 지는 한참인데 사용 승인 안 떨어져갖고 한참 애먹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 승인도 따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건물 봤더니 지금 뭐예요? 2002년 10월 7일 날 사용 승인돼서 지금 몇 년 된 건물이에요? 15년 정도, 15년 가까이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장을 봐도 이게 몇 년씩 건물이 되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0페이지에 건물이에요. 앞에는 일반 건축물 대장에 대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역시 거기 바코드 바로 밑에 보시면 고유 번호가 나오죠. 각 부동산마다 고유 번호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표제부를 봤더니 건물 표시가 있고 갑구 을구는 똑같아요. 다만 표제부를 보시게 되면 여기 표시번호 밑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거기에 2번하고 1번하고 2번을 좀 비교를 해주세요. 자, 처음에 지을 때는 2층짜리에다가 옥탑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2번에 보시면 그 옥탑을 그냥 옥탑으로 한 게 아니라 뭔가 가구를 살아오는 사람을 세입자를 더 드리기 위해서 증축을 옆에 보시면 증축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한 층 더 올린 거예요. 면적도 옥탑 1층하고 면적도 3층이요. 더 늘어났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관련해서 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그 다음 토지인 경우에 토지의 면적을 넓혔다 그럼요. 그거는 토지 표시 변경 등기인 거고, 지금 현재 표시번호 2번에는 증축 등기는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거기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란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표시번호 2번에는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에는 도로명 주소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3번에 밑에 보시면요. 도로명 주소를 집어넣었죠. 이 도로명 주소 앞쪽에 보시면 접수란에 접수 번호가, 접수 일자가 안 보일 거예요. 이거는 바로 직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실 때 이 접수란에 접수 일자랑 접수 번호가 없으면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여러분들 지금 행정 도로명 주소 바뀌면서 돈 내고 도로명 주소 갖다가 등기 기록에 올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다 해준 겁니다. 그럼 도로명 주소 바뀌었을 때 등기관이 무진장 바빴겠죠. 이거 도로명 워드 치느냐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밑에 보시면 갑구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죠. 우리 앞쪽에 2페이지 한번 볼까요? 토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주세요. 토지 2페이지 갑구란에 보시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없어요. 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등기 기록을 처음 만들 때 하는 등기입니다. 말해서 그 건물 때려 부시고 다시 지으면요. 신축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토지는 왜 보존 등기가 없을까요? 이 세상이 제가 태초부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없어요. 건물은요. 부셨다가 지었다가 하기 때문에 보존 등기가 나오지만, 이게 토지와 관련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일제시대, 조선시대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하시고 못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실제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 저기 서산에 그거 개척됐을 때, 황무지 개척됐을 때는요. 땅 메웠을 때, 그때는 좀 있었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그래서 건물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보이는데 토지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없다.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그 다음에 거기 간 김에 2페이지에 표제부 위에 보시면은 소재 지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토지에는 도로명 주소가 분명히 없어요. 건물에만 도로명 주소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11페이지 보셔도 거기 갑구에 보시면 임의경매 개시결정, 강제경매 개시결정. 임의경매 개시결정은요, 나중에 민사집행법을 배우시겠지만 흔히 여러분이 실무에서 은행이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죠? 경매를 한다고 하죠. 은행은 대부분 근저당권자예요.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게 기본적으로 임의경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제경매는요.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승소받아서 경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송 받아서 경매 들어가야지. 이게 바로 강제경매예요. 그래서 임의경매랑 강제경매는 조금 틀립니다. 민사집행에 가서 임의경매다, 강제경매다. 이 말은 등기부에 을구에 있는 사람이 경매를 실행을 하게 되면 임의경매, 등기부에 을구에 없는 사람, 가압류권자가 소송을 받아서 경매를 한다 그러면 강제경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근저당 설정 등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주택임차권이라고 보이고, 9번 순위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보이고, 10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보이실 거예요. 주택임차권하고 전세권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전세권자하고 주택임차권 등기는 다르다. 근데 여기 보시면 주택임차권에 뭐가 내용이 많은데, 등기 원인에 보시게 되면 법원의 명령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그래서 나중에 임차권 등기에서 또 만나실 건데 계속 그때도 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지권과 관련해서 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아파트예요. 이 지금부터 보는 거는 이제 지금 말하는 집합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토지 대장에는 보시면 지금 거기
토지 소재 보이시죠?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이에요. 상도동. 그리고 집원 주소가 나오고 밑에 토지 표시해 보시면 그 다음에 면적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면적은 이렇게 된 건 2016년 3월 8일 토지 개발 사업 완료라는 걸로 이렇게 땅이 이렇게 되었다. 옆에 지금 주소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있죠? 소유자 주소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뒷페이지에 넘어가시게 되면 그 위쪽에 18 바로 밑에 보시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보이시나요? 예, 여기에 지금 아파트 상도동 무슨 플레이스에 101동 3층 301호가 가지는 땅에 대한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땅에서 얼마예요? 밑에 보시면 대지권 비율이 보이시나요? 예, 소수점으로도 분수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 301호가 땅의 권리를 지분 형태로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게 대장으로 나와요. 제가 아까 대장에는 뭐만 나온다고 했죠? 소유자. 토지 소유에 대해서 토지를 소유를 하는데 단독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지분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다 이래요. 그런데 301호 소유자를 봤더니 밑에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301호에 대해서 안병률 씨하고 이영희 씨가 각각 2분의 1씩 같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301호에 대해서 지분 형태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땅에 가지고 있는 지분은 바로 대지권 비율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이제 아파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집합 건축물 대장 옆에 보시면 전유부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301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봤더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하고 집원도 나오고 도로명 주소도 나오고 바로 위에 보시면 이제 아파트 이름도 나오고 몇 동, 몇 호까지 나오죠. 그래서 101동 301호가 가지는 그 301호 면적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이 나오고 좌측에 보시면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공용 부분이 나오죠. 301호의 면적, 301호만 온전히 혼자서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요. 거기 보시면 84.9506이 301호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용 부분은요. 301호가 나머지 건물도 부분도 사용할 수 있죠. 네, 아파트의 계단이라든가 거기 보시면 경비실, 계단, 경로당 이런 부분은 공용 부분으로 일정 부분 아파트 주민이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 또 역시 소유자 현황에 보시면 301호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각각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지분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 그래서 대장을 보게 되면 소유자고 부동산 표시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자, 20페이지는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거기 공동주택 가격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현재 4억 4,600만 원이구나. 기준일이 보이시죠? 그래서 앞에 토지 공시지가처럼 개별 공시지가처럼 1년에 한 번씩 금액이 주어지거든요. 이게 매매가가 아니에요. 예, 매매가랑 공시지가는 완전히 틀리죠. 예, 저희는 좀 젊으신 분들은 이제 경제생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잘 구별을 못해요. 예, 이 공시지가 이게 그건 줄 아는데 틀리다. 완전히 틀려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22페이지로 가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하고 옆에 집합 건물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표제부가 있는데 여기 옆에 뭐라고 돼 있죠? 1동 건물의 표시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합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이 표제부하고 조금 틀려요. 집합 건축, 조금 전에 제가 등기 기록은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을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유권에 관해서 이 두 개는 권리에 관한 등기인데, 여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면 얘는 소유권 외에 나머지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요, 여기 표제부가 좀 틀려요. 표제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옆에 보시면 1동 건물의 표시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예요. 그래서 1동 건물을 봤더니 지금 이 아파트는 101동은 몇 층짜리 아파트인 거예요? 28층이에요. 그러면서 각 층의 면적이
쫙 다 나와요. 이게 301호가 전부 다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뒤에 가시게 되면 밑에 또 표제부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전유 부분이라는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갑구하고 을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권 등기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2개다. 표제부가 이렇게 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여동생이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찾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제일 불러주는 게 아파트 명칭하고, 그쵸? 번지수 알려주고 아파트 명칭을 불러주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내어주겠죠? 그러면 제가 몇 동 몇 호를 알고 싶다. 자,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101동에 가고 싶거든요. 101동 외관에서 한 건물 전체를 보는 거를 바로 1동 건물로 표시해 보시면 돼요. 1동 건물, 내가 101동에 갔더니 101동에 지금 28층이 있구나. 그 다음에 그 땅을 101동을 깔고 있는 토지 주소가 몇 번지이구나. 그 다음에요. 외관과 지붕과 벽이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이구나. 이거를 바로 1동 건물 표시예요. 그럼 전유 부분은요. 101동에 301호를 찾아가고 싶으면요. 301호를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301도 현관문을 탁 열었을 때 나타나는 면적이 있죠. 그게 바로 전유 부분의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1동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게 바로 1동 건물 표시고 301호에 대한 이야기가 전유 부분의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관으로 보여질 때 그래서 1동 건물 한번 보죠. 1동 건물 표시해 보시게 되면 표시번호 1번에 거기 보시면 번지수가 나오죠. 그리고 건물이기 때문에 뭐다? 도로명 주소가 나와요. 그래서 어디 상도동 몇 번지 무슨 플레이스로 가주세요. 그럼 101동에 딱 앞에 섰을 때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다가 콘크리트 지붕에 28층이구나. 그래서 1층, 2층, 3층의 면적들이 쫙 나오죠. 그 다음에 뒤로 가시게 되면은 표제부의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보시게 되면 표제부에 뭐가 있어요? 건물 번호, 몇 호인지 301호. 그 다음에 건물 내역, 딱 현관문을 탁 여니까 벽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다가 그 다음에 면적이 몇 제곱미터이구나. 이게 바로 전유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권리는 모르죠. 동생이 그게 자기 집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제가 임대를 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저한테 밝히지 않은 이상 각구 일구는 보여지지 않지만 외관적으로 표시로는 1동 건물 표시하고 전유 부분은 다 눈에 보입니다. 자, 저희가 나머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 23페이지에 전유 부분 건물 표시비에 바로 위에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보일 거예요. 아파트 건물이 땅 위에 있지 둥둥 떠다니지는 않겠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민법에서 배우셨죠. 건물 철거 청구권이 소유자가 행사를 하죠. 그러니 아파트 301호는요. 땅에 대해서 일정한 지분 형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건물이 철거가 안 되겠죠. 그래서 땅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게 전부 다 대지권이에요. 그래서 1동 건물 표시해 보시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보이죠. 그래서 이 301호가 어디 땅의 대지권, 즉 이 건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대지 사용권이 있는 땅이 몇 번지인지가 나오죠. 그래서 상도동 몇 번지가 나오고 그 상도동 몇 번지의 토지 전체 면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그래, 땅에 대해서 권리를 가진다며 대지권의 표시가 보이죠. 어떠한 권리를 가지느냐.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에 보시면 얘가 소유권의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 소유권의 비율이요. 비율이 보이시죠? 전체 1이 아니라 뭐예요? 지분 형태로 몇 분의 몇 이런 형식으로 땅에 대해서 301호가 땅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땅 주인은 건물 철거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지권 등기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해요. 그래서 토지 등기 기록은 없다. 왜? 이 건물 등기록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요. 아파트 등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등기가 이렇게 대지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파트는요. 건물 등기 기록에만 이렇게 소유자가 표시가 되면 밑에 땅에까지 그대로 미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대지권 등기에서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했고 조금 더 볼게요. 예, 좀 10분 정도 더 보겠습니다. 저희 2페이지 좀 가죠. 자, 그래서 대장하고 토지, 대장하고 등기기록은 완전히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등기기록은 이렇게 표제부하고 갑구, 을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등기를 신청해서 법무사로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당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면 여기 갑구, 을구에 다 여러분들이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법무사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이름이 올라가겠죠. 등기에. 그런 식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거기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갑구란에는 순위번호라는 게 있어요. 예, 갑구, 을구뿐만 아니라 갑구하고 을구에는 순위번호라는 게 있고 표제부에 보시게 되면 표시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순위번호는 뭘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왜냐면 선착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준비, 땅, 달려! 이처럼 선착순대로 착착착착 줄을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구에 보시게 되면 순위번호 1번에 소유권 이전이 있고 소유권자가 이안식 씨예요. 그리고 순위번호 2번에 보시면 이안식 씨가 누구한테 팔았죠? 오현숙 씨에게 언제? 2002년 6월 25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 신청은 2002년 7월 25일 날 접수번호 몇 번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일자, 접수란에 나오는 일자는요, 신청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 나오는 날짜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 체결한 날하고 잔금을 치른 날은 틀리죠? 예, 그거를 이제 저희 그 공부를 저처럼 아무것도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써본 사람은 그날이 그날인 줄 알아요. 달라요. 계약서 쓴 날하고 잔금 치른 날은 거의 어떤 경우는 1차는 날도 있어요. 계약하고 바로 잔금 치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좀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소유자 이안식 씨가 쭉 나오죠. 주민등록번호가 앞자리까지만 나와요. 뒷자리는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뒷자리는 이제 공시를 안 합니다. 이 공시라는 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등기관은요. 전부 다 공시된 창세로 일을 하겠죠. 저희는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면은 이 상태로 뒷번호가 전부 다 없는 상태로 성별도 알 수가 없어요. 대장은 성별은 알 수가 있거든요. 1인지 2인지가 알고 있는데 여기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뒷번호 이게 7자리 뒤에 숫자 7자리가 안 나옵니다. 이거를 나중에 주민등록 공시 제한이라는 파트에서 또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소유자 오현숙 씨가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해서 등기를 했는데 2-1, 2-2번 해갖고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등기를 할 때는 2002년도에는 오현숙 씨가 도림동 238-10번지에 살았다가 2005년도에 봤더니 거기 등기 신청한 날짜랑 그 다음에 옆에 날짜가 3년 정도 차이가 나죠. 3년 가까이. 한 2년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뭐냐면 이 정거라는 이유가 그 이사요.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 집에서 자기가 계속 살지는 않죠. 재테크용으로 집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집주인이 이사 갈 때마다 이 등기 기록을 고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떠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사가 옮겨졌다는 걸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오현숙 씨 주소가 도림동 238-10번지에서 어디로요? 238-38번지로 2002년도에 이사를 가고 그래서 2-1번으로 사람은 동일하죠? 오현숙 씨 동일해요. 주소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2-1번이라는 이런 것을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위에 2번은 주등기라고 하고요. 주등기 밑에 2-1번은 부기등기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2-2번에도 또다시 2010년도에 또다시 오현숙 씨가 이사를 갔죠. 그래서 이사 간 과정이 다 눈에 보입니다. 3번에 가시게 되면 압류가 보이죠? 압류. 거기 압류 보시면 권리자, 압류권자가 누구예요? 국가. 그리고 관리청은요? 세무서가 보이시죠? 말해서 세금을 체납했을 때 들어오는 압류 등기는 여기.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금을 다 냈나 봐요. 바로 4번 순위에 보시게 되면 3번 압류 등기 말소를 하고 위에 3번 줄이 쫙 지어져 있죠. 이거 3번을 쫙 지어지는 거는
밑에 4번 순위 같은 거를 말소 등기라고 해요. 예. 말소 등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위에 가서 그 말소해야 될 대상의 등기를 지우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보시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있고 6번에도요.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해서 등기를 경매를 진행하려고 했더니 이제 채권자한테 돈 줬겠죠, 당연히. 예, 경매 들어오면은 집주인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채권자고 어떻게 해서 취하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중에 경매 부동산 민사집행에서 또 배우실 거예요. 경매 신청 취하. 그러면 야, 이게 취하해가지고 이렇게 압류 등기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지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역시 밑에 보셔도 예, 7번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는데 밑에 8번에서 등기 말소를 해갖고 취하를 원인으로 예, 강제경매도 말소하는 이런 등기를 하죠. 을구 좀 볼게요. 을구에 보시게 되면 순위번호 1번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2번에 또 근저당 설정 등기, 3번에도 근저당 설정, 5번에도 근저당 설정. 아무래도 이 부동산이 예, 재산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센가 봐요. 그쵸? 이렇게 많이 근저당을 그쵸? 예, 이게 제정신이 아닌 은행이죠. 예, 만약에 보시면 1번 순위의 은행은 우리은행이에요. 예, 니네 은행이지 우리은행은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이자율 받아보면. 우리은행이고 2번 순위에 가시게 되면 역시 또 우리은행. 그 다음에 3번 순위에 가시면 새마을금고. 예, 1번 순위 제일 우선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제일금융권이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새마을금고 조금한 것들이 쭉쭉쭉쭉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이 지워졌다는 거는 현재 이거는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4페이지에 1-1번 한번 보죠. 1번 한번 봐주세요. 1번. 자, 나중에 이제 저희가 강론에 가게 되면 근저당 설정 등기를 배울 거예요. 이 부동산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저당 설정 등기를 등기 원인 일자하고 접수 일자를 좀 봐주시겠어요? 근저당 설정 계약한 날 대출 나가고 바로 그날 등기 신청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나오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법인 등기, 법인에 의한 등기 신청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밑에 보시면 공동담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등기 기록은 어디예요? 토지예요. 예, 토지 부분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하면서 건물까지 같이 예, 근저당을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도출해주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은행이. 토지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지상 건물까지 담보로, 예, 공동담보 의미를 그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게 되면 공동담보로 묶여있던 똑같은 번지죠. 238-38번지에 건물이 멸실됐어요. 때려 부셨어요. 너무 노후가 돼서.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1번 근저당권 담보 추가. 이건 뭐예요? 종전에 있던 건물 부시고 신축 건물에다가 근저당을 다시 추가로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건물 1-1번에는 건물 멸실이 있고 1-2번에 보시면 공동담보로 또다시 똑같은 번지 위에 있는 건물을 예, 묶어놨죠. 그 다음에 2번하고 저희 우리가 뭘 비교를 하고 싶으냐면 자 5페이지에 나오는 5번하고 6번 좀 비교해 볼게요. 순위번호 5번, 6번. 순위번호 5번에 보시게 되면 채무자 오현숙 씨가 보일 거예요.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죠? 오현숙 씨. 그런데 순위번호 6번에 보시면 채무자가 김병준 씨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6번에서 채무자 김병준 씨고 소유자는 오현숙 씨죠. 그럼 오현숙 씨가 뭐예요? 보증인, 예, 물상 보증인, 민법에서 배우셨죠? 물상 보증인, 예, 남편이 여기 주류업 뭐 이렇게 사장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식회사 영등포 식품이 있죠. 채무자가 김병준도 있지만 밑에 보시면 주식회사 영등포 식품이 보이죠? 아마 주식회사 영등포 식품의 대표가 김병준 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주류를 대주면서 회사는 너는 못 믿겠다. 누구로? 연대 채무자로 이렇게 들어와라. 대표이자도. 그리고 난 다음에 대표자가 재산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와이프 거까지 싹 다 예, 근저당을 이렇게 설정하는 식으로. 그래서 5번에 있는 것과 6번에 있는 건 좀 틀려요. 5번은요. 본인이 빚을 지고 본인 재산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6번은요.
남편이 빚을 지고 아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즉 아내가 물상보증인으로 들어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넘어가시게 되면 은행 같은 경우 뭐 회사 같은 경우도 상호 변경하는 경우 있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9번 순위 한번 봐주세요. 전세권 설정. 거기 전세권 설정 등기도 보시게 되면 그 설정한 등기 원인일자고 신청일이 똑같죠.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 많아요. 계약한 날 바로 돈 주고 전세금 주고 입주하고 그 다음에 등기 바로 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전세금이 보이시죠? 전세금 얼마? 6천만 원. 그러면 이 부동산이 경매를 하게 되면요. 낙찰 받는 사람은 물론 하겠지만 이 배당하는 데 있어서 전세권자도 일정 부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물권자예요. 그쵸? 등기를 했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어떻게 해요? 너도 채권을, 소유자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 채권자, 전세권자는요, 배당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돈이 남으면 가겠지만 돈이 안 남으면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죠. 만일에 이 전세권 설정자가요, 전세권자가 이준호 씨죠. 이준호 씨가 만일에 이 보증금을, 전세금을 못 받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임의경매예요. 임의경매. 근저당권자가 만일 은행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 그럼요, 근저당권자는 또 뭐죠? 그것도 역시 임의경매. 강제경매는요, 금전채권자예요. 금전채권자가 있다가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승소 받으면 강제경매를 실행하는데 재판을 하기 전에 하는 게 바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임의경매랑 강제경매는 일단 틀리다는 걸 미리 민사집행법 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을 보면서 수업을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10분 정도 쉬고 할게요.